금융으로 우리 부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현재 국면에서 가장 싼 게 우리 코스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확대될 때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예, 2025년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아마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세상이 시끄러울 것이다. 이런 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세상이 더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을 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그랬었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금리가 오를 것이다. 달러 인덱스가 오를 것이다. 그럼 미국 경제 좋아지니까 주가도 오를 것이다. 그 이전까지 미국 금리 오르고 달러 인덱스 오르고 그다음에 주가도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4월 2일 날 트럼프가 거의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경제 변수들이 트럼프 트레이드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버렸어요. 상호 관세를 부과하니까 세계 경제 어려워질 것이다. 물가 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주가가 급락해 버렸죠. 특히 나스닥 지수는 거의 20% 이상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죠. 그리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시장하고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이 급락하고 주가 급락하고 달러 인덱스 급락하고 그리고 트럼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했고요. 그 뒤로부터 특히 주가가 다시 많이 올랐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상호 관세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최대 145%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한시적입니다만 90일간 30%로 낮추겠다. 중국은 최대 관세를 미국에 125% 부과했는데 그거를 10%로 낮추겠다. 이런 거 협상을 하면서 그 뒤로 특히 미국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상반기에는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 금융시장 다 같이 변동이 굉장히 심했던 상반기였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요, 우리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죠. 전년 동월 대비 1분기 GDP 속보치긴 합니다만은 마이너스 0.1%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에서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였죠. 그 이후로 모든 전망기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0%대로 예상하고 있고요. 1% 예상하는 데는 없습니다. 0.5%에서 0.9%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낮췄죠. 이제 정부, KDI, 한국은행 이런 데서 조만간 경제 전망을 수정할 텐데요. 아마 경제 전망을 전부 낮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경제 전망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하면서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월 29일 날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하는데요. 지난 2월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29일 날 수정 전망하면서 1% 미만으로 전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컸다. 그 다음에 국내 경제는 마이너스 충격이 있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상반기 우리 경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주목할 가장 큰 경제 이슈는 여전히 트럼프 관세 협상이죠. 그래서 우선 중국하고 90일 관세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상호 관세율을 서로 낮췄습니다만은 과연 타협이 잘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 효과로 과연 미국의 경제 성장, 물가 상승, 고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특히 연준이 작년 9월부터 금리를 인상하다가 올해 중단했습니다. 중단한 이유가
트럼프 관세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소프트 데이터, 심리 데이터는 많이 나빠졌는데요. 이게 실제 데이터로 이어질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소비 고용 데이터죠. 3월까지는 소비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가게들이 관세 부과 이전에, 물가 상승 이전에 소비를 하자. 그래서 소비를 앞당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2분기부터는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할 텐데요. 소비가 감소하면은 미국 기업들의 매출 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고용 통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 연준의가 통화정책이 달라질 텐데요. 미 연준의가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이죠. 그런데 최근 4월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어요. 아직 관세 시차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텐데요. 물가 상승이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용이죠. 소비가 감소하면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아마 연준의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다소 높아지고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혹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통계를 보면 실업률 12개월 이동평균이 올랐을 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고용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최근에 그 12개월 이동평균 실업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앞으로 물가하고 최대 고용 양대 목표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물가 상승률보다는 실업률 상승률 혹은 고용 감소율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트럼프 관세 협상하고 연준의 통화정책,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고요. 그리고 상반기, 특히 1분기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2분기부터 우리 경제가 1분기보다 나아질지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마이너스 0.1% 성장했습니다만은 점차 2분기, 3분기, 4분기 성장률이 올라가면서요. 아마 4분기에는 1.6%까지, 물론 그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1분기가 최악이었을 것이다. 근데 앞으로 그 데이터를 계속 좀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하반기 주식 비중을 늘리시라, 채권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채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죠. 채권 투자하십시오. 특히 만기가 긴 국채를 사십시오. 그 이유는 금리가 앞으로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 전제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특히 국고채 3년 수익률이 최근 2.3%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준금리 2.0%를 미리서 반영한 겁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2.75%인데요. 아마 한국은행이 올해 내에 2.0%까지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기준금리 2.0을 미리서 반영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 코스피는 명목 GDP, 그 다음에 M2, 일평균 수출, 이런 모든 경제지표에 비해서 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 코스피가 9%가량 5월 중순까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반기도 이런 상승 추세가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중 올 하반기에는 채권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을 훨씬 더 늘려라고 좀 권유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되려면 경제 지표가 뒷받침돼야 되겠죠. GDP 성장이 1분기 저점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행지수 순환변동,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선행하는 경제 변수가 장단기 금리 차예요. 최근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확대될 때 선행지수도 증가했고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지금 관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식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닌가, 하반기가 이런 주식에서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금융회사 오래 다녔습니다만 금융회사 다니면서 부자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큰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시대에 당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 뭐 개인의 부도 축적할 수 있고요. 기업하시는 분이라면 기업도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 흐름을 보기 위해서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우리 주요 경제지표 예측하는 모델을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늘 대부분의 경제지표를 예측하고 실제 데이터가 나오면은 또 예측 오차를 계산하고 모델에 다시 그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다시 그 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시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책도 뭐 보고 있지만은 주요 경제지표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치하고 모델하고 차이가 있는가, 뭐 큰 차이가 있을 때 또 모델을 수정해 가면서 거시경제 흐름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자산 배분이라는 건 수익성과 안정성의 적절한 혹은 아름다운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늘 그 수익성하고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 수익성만 추구하다 보면은 물론 그 전망이 맞았을 때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은 또 전망이 틀릴 때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지나치게 안정성을 강조하다 보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안정성은 굉장히 높죠. 그 은행이 망하지만 않는다면요. 그런데 최근에 은행 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수익성하고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맞춰가지고 안정성도 고려하면서 최대한 그 수익성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산 배분을 제가 뭐 분기별로 또 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 거시경제 흐름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면요, 당연히 그 채권 비중 늘려야 되죠. 주식 비중은 축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 채권보다는 주식 비중을 훨씬 더 늘려야 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올해 그 주식 비중을 늘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요, 사실 우리 경제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잠재 성장이 낮아지는 가운데도 늘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거 단기 사이클이 있죠. 제가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보면서 주식 비중, 채권 비중, 현금 비중, 그 다음에 금 같은 대체 자산 비중 이런 걸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수익성과 안정성의 적절한 조합이다. 그 조합은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민주주의, 그거는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고요. 예일대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금융을 공부해가지고 금융으로 부를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직장에 다니면서 뭐 연봉을 받죠.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우리 노후를 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금융을 공부하면은 공부한 만큼 부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금융에 대해서 거의 교육을 받지 않았죠. 사실 저도 대학원 졸업하고 증권회사 입사할 때요, 증권회사 문턱 들어서기가 상당히 두려웠어요. 그 이전에 주식에 대해서 거의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주식은 투기 수단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저축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융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 중에 한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반에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4학년생들한테 나눠주고요. 나스닥 지수가 뭐고 S&P가 뭐고 우리 코스피가 뭐고 그리고 그 지수에 투자하면서 금융시장 경제 흐름을 공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융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으로 우리 부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한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요, 국가 전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요,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지면서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우리 경상수지가 누적으로 흑자가 났습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해외 직접 투자하고 특히 증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면 매월급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를 약 35%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돈의 성격이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해서 수출해서 번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해외 주식 투자 잘해야 되겠죠. 증권 투자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무역보다는 금융으로 돈을 버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금융그룹 한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보다 자기네 회사가 해외 증권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돈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게 개인 부를 늘릴 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금융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그 금융민주주의고요. 그리고 제가 금융민주주의를 더 강조하는 이유는 돈은 바닷물과 같아가지고 마실수록 목이 탄다. 뭐 돈을 그렇게 좋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조지 버나드 저는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많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돈이 많은 게 좋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좋은 집 살아야 되죠. 좋은 차 타야 되죠.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죠. 부모님 모셔야 되죠. 어려운 이웃 도와야 되죠. 돈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이렇게 돈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금융 민주주의를 통해서 금융을 공부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그 금융 민주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금융 민주주의를 하려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죠.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의 그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생업을 하다 보면은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를 세밀하게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종 저서, 그 다음에 일부 그 유튜브 같은데 아주 그 훌륭한 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지적해 주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책이나 이런 각종 그 중요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시대의 흐름을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의 흐름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그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가 뉴스만 보고 레버리지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히 좀 공부하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뭐 레버리지 투자, 뭐 3배짜리도 있고 4배짜리도 있던데요. 그런 거 투자하는 것은 자기가 공부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따라 가지고 소문에 따라 가지고 특히 레버리지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 주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추세 상승 국면보다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S&P 500이 지난번에 그 6,100까지 올라왔다가 5,000이 잠깐 깨졌습니다만은 뭐 그 사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 미국 주가가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면서요. S&P 500 월평균 상승률이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마이너스 1.6%였습니다. 물론 미국 주가 아주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죠. 근데 10년 동안 조정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요. 어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또 제가 미국 주가가 박스권이다. 또 그래서 또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거는 더 위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많은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 때 일부가 투자하시는 거는 저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공부를 않고 시장 소문이나 시류에 따라 가지고 특히 그 레버리지 투자한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하려면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원자재, 비트코인, 현금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이 있죠. 그런데 이런 걸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요. 특히 각 증권회사에서 자산 배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 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걸 공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투자하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지금 저는 현재 국면에서 가장 싼 게 우리 코스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에 속하는 우량 종목이나 이런 거는 투자해도 좋지 않을까. 사실 여러 가지 공부하기 힘든데요. 지금 딱 여러분이 한 가지만 투자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 코스피가 가장 적합한 투자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주식 투자만 전부 꼭 하셔는 안 되고요. 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젊은 분들한테도 금액이 적더라도 채권 투자는 약간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채권 투자하면서 거시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채권 수익률에는 미래 경제 성장률, 미래 물가 상승률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유튜브도 하고요. 일부 경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모든 걸 전망 잘하겠습니까? 그동안 틀린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튜브도 하고 일부 경제 교육 프로그램도 하는 거는 금융 민주주의를 같이 달성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하지만은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금융 민주주의로 가는 조금 더 빠른 길을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지표를 여러분한테 제시하면서 금융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